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을 맡은 이가람입니다. 앞에 입문 기본 과정에 이어서 마지막 심화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에 앞서 주의사항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교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복사 및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으니 교과과정 학습에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위에 설명드린 자료뿐만 아니라 본 교육 상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시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음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심화 과정의 학습 목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심화된 맞춤법에 대해 학습을 할 건데요. 입문과 기본 과정에서도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같이 했었죠. 맞춤법이 전사뿐만 아니라 심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전사가 완료된 작업물을 가지고 하는 검사나 언어 모델 작업에서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놓고 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화적인 맞춤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 이중전사와 비식별화 전사 규칙을 학습하고 전사자의 작업 영상을 통해 작업 방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트에서는 설명 뒤에 바로 영상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완료된 전사 결과물에 대한 검사 규칙과 그 방법을 알아본 후에 검사 작업과 규칙을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는 맞춤법입니다. 여기 파트에서는 단어의 띄어쓰기와 형태가 비슷하고 둘 다 진짜로 있는 말인데 쓰임이 달라서 헷갈리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잘못 사용했던 단어의 옳은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의 띄어쓰기입니다. 바는 의존명사로 쓰이는 바와 어미로 쓰이는 바가 있는데요. 기본 과정에서 의존명사는 띄어쓴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바가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 방법이나 방도, 형편을 뜻할 때는 의존명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띄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예문을 보시면 바 앞에 있는 단어들이 모두 바를 수식하고 있고 뒤에 내용들은 바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인 게 의존명사로 쓰인 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미로 쓰인 바는 앞말과 붙여 써야 하는데 그 형태를 니은 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봤을 때 첫 번째 예문에서는 부대를 시찰했는데 군기가 확실했다. 두 번째 예문 이 사건을 의뢰하니 범인을 꼭 잡아라. 이렇게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애매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괄호 안에 가처럼 조사를 써서 이렇게 붙였는데 자연스러우면 의존명사, 그러니까 즉 띄어쓰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예문에서 공지한 바가 이를 알리다 이렇게 쓰는 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가를 넣었는데 어색하다 그러면 붙여 쓰는 어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도 띄어쓰는 결과 붙여 쓰는 결이 있습니다. 띄어쓰는 결은 의존명사로 때, 사이, 짬 이렇게 의미를 나타내고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예문 모두 결 대신 사이를 넣어봐도 말이 되죠. 허생어는 모르는 사이 낯이 뜨거워졌다. 다 말이 됩니다. 한편 결의 준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틈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생각해서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띄어쓰기 팁을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이나 리을 뒤에 위치한 거는 띄어쓴다 이런 형태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붙여 쓰는 결도 어떤 시간적인 사이, 도중 등을 의미하는데 일부 명사 뒤에 위치하게 되면 이런 경우 붙여 쓰시면 됩니다. 꿈결, 무심결, 얼떨결 이런 예가 있고요. 라고와 하고는 쓰임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라고는 조사 외에도 다른 품사가 있지만 붙여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고는 동사 하다의 활용형이에요. 그래가지고 띄어 쓴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라고가 항상 붙여 쓰지만 쉼표 뒤에 올 때는 단어 뒤가 아니기 때문에 한 칸 띄어서 써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그래는 대답이나 감탄의 의미로 사용을 하죠. 이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이 맞고요. 조사로 사용하는 그래는 붙여 써야 되는데요. 예문 보시면 이거 참 신통하군 그래. 이제 옵니다 그려.
왠지 모두 띄어쓰고 싶게 생겼어요. 그래도 요거는 조사로 쓰인 거기 때문에 말하는 이에게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데 요때는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뭐 간혹 사극을 볼 때나 어르신들이 말할 때 이렇게 종종 사용을 하시죠. 조차와 마저 모두 붙여 써주시면 되는데요. 둘 모두 이미 어떠한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한다는 뜻을 나타내지만 마저는 마지막 남은 하나 이런 걸 내포한 반면에 조차는 예상하기 어려운 극단의 경우까지 양보해서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너마저의 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배신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예문에서 교육생이 띄어쓰기는 맞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띄어쓰기까지 틀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차이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면 조차와 마저는 모두 붙여 쓴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사는 원칙적으로 띄어 쓰셔야 되는데요. 생활이라는 단어의 경우 다른 단어와 붙여서 쓰는 한 단어인 경우도 있고 띄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학교생활, 자연생활, 일상생활, 사회생활 모두 다 붙여 쓰는 한 단어예요. 근데 또 비슷하게 한 단어일 것 같은 결혼생활, 직장생활, 도시생활 이런 거는 반드시 띄어 써주셔야 되는 단어고요. 외워두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불가능하니까 생활이 들어가는 단어는 그때그때 검색을 해보시고 한 단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외워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치는 의존명사로 사람을 낮잡아 보는 의미, 어떤 특성을 가진 물건을 가리키는 의미, 일정한 몫이나 양을 나타내는 의미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때는 띄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세 번째 뜻인 것 같은데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 한 단어 밑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이름과 관련된 관직명, 호칭어의 띄어쓰기입니다. 기본 과정에서 사람을 이르는 말의 띄어쓰기에 대해선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름은 붙여 쓴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성씨가 두 글자인 경우에는 이름과 띄어 쓰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예시에 황보석 이렇게 했을 때 이름이 보석인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글자 성일 때는 띄어쓰기를 허용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두 번째 성과 호, 성과 자는 붙여 쓴다. 예시에 충무공은 호고 태백은 자예요. 각각 이 충무공, 이 태백으로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 다섯 번째 내용을 보시면 호칭어와 관직명은 띄어 쓴다고 나와 있는데요. 김 박사, 김 작가, 김 사장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붙여 쓰면 어색하죠. 근데 디귿 내용 보시면 관직명이 붙여 있는 경우 고유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하고 있습니다. 양귀비나 장희빈 들었을 때 이름처럼 들리는 어색함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붙여 써주셔도 괜찮은 경우고요. 리을, 호가 이름 앞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띄었습니다. 이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요. 율곡이이,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다 띄어쓰고요. 여기 니은에 나왔던 충무공, 이 충무공을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이때는 띄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왕, 명왕, 여왕 같은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근데 왕은 항상 붙여 쓴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미는 쉽게 말해서 말의 끝부분에 위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드는 문장의 중간이나 끝에 모두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예문 보시면 일, 다, 했 다음에 거든이 나오고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맥주를 마셔라 이 문장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에서처럼 여기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를 하기도 하는데 둘 다 붙였었죠. 반드시 붙여 써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거든 자리에 다른 형태의 어미인 뭐뭐다를 넣었을 때 일, 다, 해, 띄고 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붙여 써야지 자연스럽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에 리을락, 을락의 띄어쓰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는 모양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앞말에 리을이 오기 때문에 그 띄어쓰기 규칙에 의해서 띄어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미임으로 붙여 쓴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리을 수록 그 경우랑 똑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예문 보시면 말락
있는데 이것도 같이 붙여 쓰는 한 단어일 것 같아요. 근데 사전에 락, 말락 검색해보시면 나오지 않거든요. 한 단어가 아니라서 말락은 띄어서 써주시면 되고 뭐뭐 걸랑, 뭐뭐 거들랑의 준말입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많이 쓰시는 걸 들었는데 요새는 쓰시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사실이면 어떤 일이 사실로 실현되면 이런 뜻인데 형태를 보면 겉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띄었어야 될 걸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어미 거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앞말과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 말락의 경우에는 붙여 쓰고 싶게 생겼지만 띄어 써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뭐고 말고 요거는 한 단어라서 붙여 써주시면 됩니다. 고 말고는 사전에 검색하면 나오는 한 단어거든요. 긍정의 뜻을 강조하는 의미고요. 앞에 동사가 위치한 경우에는 어미가 아닌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이때는 띄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하루, 보통 띄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한 단어인 경우도 있어요. 하루 속히, 하루 빨리, 하루 아침 이런 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은 뒤에 오는 단어와 띄어 쓰죠. 딴 역시 다른과 같은 뜻으로 띄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역시 한 단어인 것들이 있네요. 여기 뭐 딴 사람, 딴 생각, 딴짓, 딴판 요 정도는 외워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것이 아니라 처음 생겼거나 구입 또는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새 역시 띄어쓰고요. 새것, 새내기처럼 한 단어가 존재합니다. 새와 반대의 의미인 헌 역시 일반적으로는 띄어써야 되지만 뭐 헌것, 헌책, 헌책방처럼 한 단어인 것이 있습니다. 별은 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붙여 썼을 때 별천지, 별 3개. 요거는 진짜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뭐 각각 특별히 경치가 좋거나 뭐 분위기가 좋은 이 세상 밖에 뭐 다른 세상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띄었을 경우에는 근데 진짜 별을 의미하는 그 단어에 각 의미가 부각이 되는데 별 띄고 천지 이렇게 쓰면 아 별이 진짜 많은 밤하늘에 별이 진짜 많다 이런 의미고요. 예문 보시면 여기 1번에 별 볼 일 없다 에서 별 띄고 볼 일 없다 이렇게 썼으면 별다르게 뭐 용무가 없다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별 띄고 볼 띄고 일 띄고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에는 아 진짜 뭐 요새 너무 오염이 심해서 별을 볼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각각의 의미가 부각이 된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본의 경우도 띄었을 때와 붙였을 때 그 의미가 다릅니다. 띄어쓰는 본은 어떤 대상이 말하는 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여기 오른쪽 예문에 본회의, 본계약 뜻은 나와 연관이 있는 회의나 계약을 뜻합니다. 한편 붙여쓰는 본, 이거는 바탕이 되는 본디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본회의, 본계약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예비회의가 아닌 주가 되는 회의, 주가 되는 정식 계약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한 단어인 거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띄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여느, 여러에서 여느를 빼고 어느는 어느덧, 어느새 이거 2개가 한 단어고요. 여러는 여러모로 여러분 요 2개 한 단어입니다. 딱 4개만 외우면 되니까 요 정도만 돼도 진짜 쉬운데 네 그리고 전부 모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온 역시 띄어쓰지만 온몸, 온밤, 온종일, 온통 요거는 붙여서 쓰는 한 단어입니다. 옆에서 하루 종일은 띄어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온종일은 붙여 써야 되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나간 때를 의미하는 옛도 보통은 띄어 쓰죠. 근데 여기 한 단어인 것들 좀 많이 있네요. 네. 검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외딴은 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을 의미하고 보통은 띄어 씁니다. 그러나 외딴 곳, 외딴 길처럼 또 한 단어가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외딴이랑 마찬가지로 맨 처음을 뜻하는 첫 역시 띄어 쓰지만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 첫날, 첫눈, 첫사랑 이런 한 단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어들도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총의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얼마인지 이런 의미일 때는 띄어서 써주시고요. 뭐 전체를 아우르는, 뭐 전체를 합한 이런 의미일 때는 붙여서 씁니다. 붙여서 쓸 때는 총감독, 총인원, 총출동 이런 경우가 있고요. 한은 일반적으로 수량이 진짜 하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뜻도 많이 있어요. 뭐 어떤, 대략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모두 다 띄어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당, 동, 근 이건 한 단어가 없으니까 모두 다 띄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같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붙여 썼을 때와 띄어 썼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집, 큰 소리, 첫날 밤, 따먹는다, 집안 이런 것 한 번씩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빨아먹다, 말아먹다, 뿔나다, 뱃속, 가슴속, 이불 속, 밥맛 없다, 달뜨다, 눈 감다까지 여기까지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의 모음이었는데요. 이만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띄어쓰게 되면 물리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붙여쓰게 됐을 땐 추상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면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없다와 있다의 띄어쓰기입니다. 있다나 없다도 기본적으로는 띄어서 써야 하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도 붙여 쓰는 단어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저도 다 잘 모르는데요. 자주 사용하시거나 필요한 단어만 그때그때 외워서 주시고 나머지 단어들은 나왔을 때 검색을 해서 사전에서 익혀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문제없다, 요거는 한번 살펴볼게요. 띄어쓰는 경우도 있는데 붙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만한 점이 없다, 이런 의미고 첫 번째 예문에서 더 이상 낼 문제 없어? 요거를 붙여쓰게 되면 말로 읽었을 때는 이제 더 낼 문제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글자로 써보면 붙였으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붙였을 경우에는 문제 없다 앞에 명사가 와야 되는구나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불다, 붓다, 붓다는 비슷한 느낌의 단어라서 오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불다는 바람과 관련된 현상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예문처럼 맞게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붓다와 혼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콩이 불다, 체중이 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오용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콩이 붓다, 체중이 붓다 라고 써주셔야 맞습니다. 오른쪽 붓다의 예문 두 번째가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녁을 늦게 먹으면 체중이 불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붓다를 활용할 때 어가 붙으면 불어라고 쓰이기 때문이에요. 붓다가 불이 되는 경우는 붓다의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문에서처럼 붓 뒤에 이응이 올 때만 가능하고요. 한편 붓다의 의미에 부기를 붓기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발음 단어 그대로 붓기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부기는 한자어예요. 그래가지고 붓다에서 파생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부기라고 쓰시고 발음도 부기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붓기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닌데 붓기는 어떻게 사용하냐? 붓는다는 의미를 명사형으로 사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경우에만 붓기 사용한다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받다와 박다도 각각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어디에 부딪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많이 헷갈리는데요. 먼저 받다는 머리나 뿔 따위로 세차게 부딪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박다는 머리 따위를 부딪히다 라는 뜻입니다. 의미는 비슷한데 예문을 보시면 쓰임이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실 거예요. 아래 각각 단어의 다른 활용들은 읽어보시고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는 주체가 가서 한 행위인지 아니면 주체가 피해를 입은 행위인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전봇대에 부딪힌 것은 나이므로 부딪히다를 써야 하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차가 와서 나를 받은 것이니까 나의 입장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다는 뜻으로 부닥치다 요 아래에 설명해 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걷어들이다와 걷어들이다 또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의미로는 거두어들이다의 준말인 거둬들이다가 맞습니다. 반면 걷어들이다는 사전에 없는 단어고 굳이 찾다면 걷어들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손에서 거두어서 손에 든다 이런 의미예요. 예문 보시면 읽던 책을 거두어서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갔다 이런 뜻이니까 흔히 우리가 쓸 때는 거둬들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부응과 부흥이 있는데요. 많이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죠. 쉽게 생각해서 글자 그대로 어떤 것에 응한다 라는 뜻일 때는 부응, 흥하게 된다 이런 뜻일 때는 부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 바르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입 빠르다 라는 단어도 있지만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입 바르다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늠하다, 가름하다, 갈음하다도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가늠하다는 주로 헤아린다는 뜻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름하다는 구별한다는 뜻일 때, 또 승부나 등수 따위를 구별한다, 정한다 이런 의미일 때 쓴다고 가늠하다랑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갈음하다는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한다 이 뜻으로 위에 두 단어랑은 형태나 뜻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도두다의 의미로 돛구다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보통 우리가 돛구다로 사용하는 단어는 도두다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돛구다를 쓸 때는 안경과 관련된 뭐 돛을 높인다 이런 뜻으로만 쓰는 거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히로 끝나는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단어 뒤에 뭐뭐 하다로 이어지면 히를 붙이시면 되고요. 뭐뭐 하다라고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 또는 시옷으로 끝나면 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나지막이, 고즈넉이, 깨끗이 이거는 깨끗하다 이렇게 되지만 시옷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런 원칙으로 봤을 때 솔직히는 솔직이라고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자어 뒤에는 히를 붙여야 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솔직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라서 히를 붙여서 솔직히로 써주시면 됩니다. 디귿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이를 붙인다. 처벌라고 하는데요. 일일이, 틈틈이, 나긋나긋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리을과 미음은 원칙에 따르지 않는 단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외워주시기는 어려우니까 그때그때 사전 찾아서 익히신 걸 추천해 드립니다. 헷갈리는 단어 홀몸과 혼몸, 뭐뭐렸다와 옛다가 있고요.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수컷을 이르는 말은 수로 통일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단어 앞에 수만 붙여주면 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병아리와 닭, 강아지, 개, 돼지, 당나귀 등은 수가 결합되는 경우에 거센 소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각각 수평아리, 수탉, 수강아지, 수개, 수퇴지, 수탉나귀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암컷을 이르는 암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외는 수가 아니라 숫으로 표기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예외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양, 염소, 쥐. 수가 뒤에 말과 결합할 때 발음상 니은이 첨가가 일어나거나 수 뒤에 오는 단어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사이시옷과 유사한 형태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숫의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이 표준어형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발음을 해보면 수양, 수염소 이렇게 하지 않고 순양, 순염소, 숫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이시옷 나왔으니까 이에 관해서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뒷말의 첫 소리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처럼 된 소리로 나는 경우에 앞말에 시옷을 붙입니다. 예를 보시면 귓병, 아랫방, 자릿세 이런 단어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뒷말의 첫 소리에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보시면 갯날, 제삿날, 훗날 각각 갯, 삿, 훗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갠, 산, 훈 이렇게 발음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유사하게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인데요. 가웬일, 사산일, 예산일 모두 웻, 삿, 훗 요 발음이 웬, 산, 훈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가지고 앞에서 봤던 순양, 순염소 이게 같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자어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이 발음되더라도 붙이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단어 곡갓, 찻잔, 태짠, 셋방, 숫방, 횟수 이 단어 6개를 제외하고는 사이시옷을 사용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나무꾼의 경우 꾼이 된소리이기 때문에 나무꾼이라고 하지 않고 나무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위쪽, 아래쪽, 뒤끝 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이제 잘못 쓰이는 단어 조금만 더 살펴보고 전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애인에게 채였다 라고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였다가 맞는 단어겠죠. 하지만 차이다의 준말 채다가 있습니다. 채다를 쓸 수도 있어요. 과거형으로 쓰실 때는 채였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흔히 천상여자네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천생여자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나날은 이미 복수의 어미로서 들을 붙여서 나날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나날 그 자체가 이미 복수형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너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수의 의미라서 여러분들, 저희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전사에서는 화자가 말하는 그대로를 적기 때문에 잘못 발화했더라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원래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과 날, 월과 달을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7일날, 뭐 11월달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전사하다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경우 많은데 이럴 때는 7일 띄우고 날, 뭐 10일 띄우고 11월 띄우고 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그대라는 그 노래에서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거칠은은 틀린 표기예요. 그래서 거칠다의 활용형이 거친이기 때문에 거친 벌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지러움증 이 말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지러움이라는 말은 어지러운 기운을 어지러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지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아니라 어지럼증이라고 사용하셔야 맞는 표현입니다. 공중에 떠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인다는 뜻의 날다. 이걸 나르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맞지 않고요. 나는으로 표현하셔야 맞습니다. 도망갔다는 의미로 날랐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맞는 경우는 아니고요. 날랐다는 물건을 나를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날다, 나르다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한데 그렇게 하고 나서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줄어서 표현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라는 말은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로도 뭘로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를 사전에서 검색하면 무어의 준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은 무엇을의 준말이에요. 뭘로라고 하면 무엇을로라는 뜻이죠. 이상하니까요. 뭘로라고 하지 말고 뭐로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멋들어지다는 발음 때문에 글자로 표현했을 때 멋들어지다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사전에 없는 단어이니까 멋들어지다로 써야 맞는 표현이고요. 흔들다의 명사형인 흔듦 경우도 리을 받침을 빼고 흔듦, 미음 받침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다, 이끌다, 떠들다 이런 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리을과 미음을 같이 써서 리을, 미음 받침으로 써주셔야 명사형이 맞고요. 옛부터 옛스럽다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옛은 지나간 때의 라는 관형사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따라서 옛 자취, 옛 추억 이렇게 띄어서 써주셔야 맞고요. 얘는 아주 먼 과거를 뜻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옛부터 옛스러운이 아닌 예부터 예스러운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 아래 잘못 쓰고 있는 동물 및 곤충 이름 있는데 이게 뭐 틀리시는 분은 많이 없겠지만 갑자기 또 쓰려고 하면 은근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나중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맞춤법들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저도 물론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사전을 활용하는 편인데요. 모르는 단어나 뭐 띄어쓰기가 애매한 게 나왔을 때는 습관적으로 사전을 찾아서 검색을 해봅니다.
전사 작업을 하면서 올바른 맞춤법과 표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 전사 완료한 결과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거나 했을 때 잘못된 표현인데도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 모델 작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들이는 것도 데이터 라벨러가 되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찾아서 올바른 맞춤법 익히시는 습관 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상으로 심화과정의 맞춤법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